네, 안녕하세요. 네, 상사중재 사례 제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죠. 네, 중간고사는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LMS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시험 날짜는 화요일을 할지, 목요일을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어, 일단 정확한 일시는 이번 주 중에 고민하고 정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중재지, 중거법 관련된 내용이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재 합의에 대해서 배웠죠. 뭐 어렵고 난해한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중재 합의와 관련된 어떤 유효성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어떤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학계라고 해야 될까요? 법조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는 이슈도 있지만 이 의견이나 견해가 좀 다른 견해도 있어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어 그런 다툼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그냥 중재 합의를 하고 중재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요렇게 중재 합의하세요 라는 어떤 예시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재인의 수 몇 명을 할 건지, 중재진은 어디인지, 중재에 사용될 언어 어떤 걸로 할지 기재해서 적으면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문으로 하든 영문으로 하든 계약서에 이런 중재 합의가 실제로 중재 조항으로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 중재 계약서든 뭐 그거는 상관없고 요런 문구가 일단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든 아니면 사후의 기록으로든 이렇게 남겨지게 된다면 정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을 통해서 그 중재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뭐 3인이면 3인의 중재 아비트레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중재판정부가 위치하고 중재판정부의 어떤 이 절차들이 진행되는 곳, 뭐 코리아, 서울 코리아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영어면 영어, 뭐 중국어면 중국어, 뭐 한국어면 한국어 이렇게 언어를 정해서 중재 합의문을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시트랄이 만든 중재 규칙에서는 그러니까 운시트랄 모델법이 있고요. 운시트랄 모델법은 각국이 각 나라의 중재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일종의 예시나 모델로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운시트랄 모델법인 거고, 운시트랄이 자신들이 만든 중재 규칙이 있어요.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뭐 대한상사중재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중재기관들이 자신들의 각자의 중재 규칙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운시트랄 중재 규칙도 나름 의미는 있고 뭐 어떤 살펴볼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운시트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종료, 무효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쟁, 다툼, 그리고 어떤 청구 이런 것들은 운시트랄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기간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 차이인 거죠. 대한상사중재원은 자기들이 만든 국제중재규칙에 의해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문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운시트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재기관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인 숫자 정하면 되고 중재 장소 정하면 되고 언어 정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준거법까지 규정을 해서 어떤 나라의 중거법을 이제 가버닝 로우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재지와 중거법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재합의보다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죠. 7주차 강의까지. 자, 그래서 중재지와 중거법 보도록 할게요. 자, 중재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중재지는 중재 절차나 중재 판정이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중재 판정이 A라는 나라에서 A에 있는 중재 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저기서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돼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실질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중재 판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의 실질적인 집행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럼 중국은 중국은 중재지가 아니고 법정지, 뭐 집행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중재 프로세스가 진행된 나라가 중재지예요. 자, 그래서 중재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의 준거법, 가버닝 로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혹은 중재 판정이 국내 중재인지 외국 중재인지 이 나누는 기준이나 그리고 법원에 어떤 법원에 가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중재의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구하는 어떤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지와 그 중재 절차를 규정하는 준거법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절차와 관련된 법이 그 중재지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어떤 중재지와 준거법을 별도로 뭐 결정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곳을 중재지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홈구장 서로 쉽게 말해서 야구든 축구든 뭐 오늘 안 그래도 새벽에 저도 축구 챔피언스 리그를 봤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홈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원정에 대한, 그러니까 원정 뭐 이 축구 이 수업은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서 축구를 별로 관심 없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야구도 보면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A 당사자가 있는 그 나라가 있을 거고 B 당사자가 있는 나라가 있을 텐데 어느 나라에서 중재를 진행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죠. 일단 싸우는데 자기 안방에서 싸우면 일단 반은 이기고 간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재 절차가 다양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중재지는 가장 중요한 중재 절차를 진행한 곳이 이 중재지로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게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나뉜다라고 했을 때 중재 판정문을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부가 이제 판정을 내리면 중재 판정문에다가 자기 이름 쓰거든요. 그 장소가 이제 중재지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법 제21조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재 합의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중재지 자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고, 이 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합의를 못했어.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중재판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이나
해당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중재지를 결정한다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중재지가 결정이 안 되는데 중재판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중재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뭐 뭐 뭐 임시 중재를 하기로 했다든지 뭐 아니면 그 중재 기관은 선정이 돼 있어서 중재 판정부 구성까지는 했는데 이 절차 진행이 그 국가나 그 어떤 특정한 곳이 그 진행되는 곳이 결정이 안 돼 있거나 단순하게 정말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곳이 결정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나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좀 그렇죠. 앞서 우리가 중재 합의문에서 봤듯이 되도록이면 중재 기간이나 중재 장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재지나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제가 중재 합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지만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사 중재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 본안건,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들끼리 충돌한 그 건 갖고 싸워도 지금 모자랄 시국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본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절차를 놓고 싸우는 거야 또. 그거 갖고 또 소송을 하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앞서 중재 합의의 좋은 예시를 보여준 것처럼 그 어떤 중재 절차의 진행이나 중거법이나 중재지나 이런 것들은 서로 정말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실제 본안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중재지는 중재 장소 또는 심리 장소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중재지에 따라서 중거법은 달라지지만 심리 장소에 따라서는 중거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 심리 장소라는 게 영어 표현을 제가 써놨어요. Place of Hearing.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자, 중재 판정부, 우리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터들이 모여가지고 중재 판정문에다가 서명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리는 곳이 중재지예요. Place of Arbitration이에요. 여기가 Place of Arbitration인데 당사자 A는 A 나라에 있고요. 당사자 B는 B 국가에 있어요. 각 당사자의 입장이 다르잖아. 그래서 A 국가에 가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B 국가에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한 당사자들이 진술하거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심리한다 그래요. 그 장소는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준거법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재 절차의 가버닝로, 지배하는 법은 기준이 되는 법은 이 당사자들이 판정을 내리는 중재지를 따라가는 거지 심리 장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 자, 운시트랄 모델법의 제20조에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원 간의 상의를 위하여서나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여한 장소에서 해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떤 뭐 진행을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중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중재지와 심리를 위한 장소를 구별하고 있어요. 프로세스가 중재 절차의 프로세스가 두 나라나 세 나라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면 깔끔하겠죠. 국내 중재처럼. 자,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 제가 뭐 강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곧 가버닝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회적 사법 관계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그러니까 이 사인에는 개별인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같은 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인과 사인 간에는 공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인은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정부기관, 이게 공인이에요. 사인은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 아니면 개인인 나 자신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 사법관계인데, 이게 섭외적이란 말은 이 사인과 사인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게 섭외적 사법관계예요. 이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에요. 이걸로 이제 정리합시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야기하고 반복했던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기. 자, 그래서 모든 섭외적 사법 관계에 있어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는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으나, 절차에 관해서는, 자, 이게 제가 지금 계약론을 하고 상사중재를 같이 수업을 해서 그런데, 아마 계약론 수업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거법도 이 기준이 되는 법, 지배하는 법도 실체적 준거법이 있고 절차적 준거법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실체적 준거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안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갈등의 어떤 원인이나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실체적 준거법이고, 그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법이 절차적 준거법이에요. 준거법도 쪼개진다. 실체적 준거법과 절차적 준거법으로. 굉장히 지금 조금 어려워졌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용을 분석하는데,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기준이 있다. 이게 같은 나라 법을 적용하면 깔끔한데 이게 상이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중재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에 관해서는 일단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견해나 의견에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그렇고.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당사자 간에 중재 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 없으면 이게 참 곤란한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상사중재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당사자가 중재지를 선택하여 두었다면 묵시적으로 중재지의 절차 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섭외적 사법 관계에 있어서 국제사법이나 이런 데서는 법정지법을 어떻게 보면 절차적 준거법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원칙인 것이고, 섭외적 사법에 의해서, 국제사법에 의해서 있는 원칙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냥 이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는 거고,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절차에 대한 준거법을 정하면 좋거든요. 앞서 우리가 봤던 중재 합의문처럼 그 중재 합의문에다가 한국법을 쓰든지 중국법을 쓰든지 일본법을 쓰든지 미국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준거법을 결정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준거법,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운시트럴 중재규칙에는 이 가버닝 롤을 정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KCAB, 대한상사중재원의 어떤 중재합의문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준거법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 근데 뭐는 있어요, 여기에. legal place. 중재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재지의 절차 규칙을 따르는 걸 본다. 준거법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으면. 자, 그리고 중재지의 선택은 분쟁에서 적용될 실체법,
아까 제가 실체적 중거법이라고 했죠. 내용을, 이 본안에 대한 진짜 갈등의 원인,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중재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중거법 결정이 있어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재지를 결정하고 그 중재지에 따른 중거법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거법에 따라서 본안의 결정, 그러니까 실체적 중거법으로서 적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재 판정의 결정 기준은 뭐냐? 중재지는 대부분 중재 판정의 모국지가 되어서 내국 중재 판정과 외국 중재 판정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 판정과 외국 판정을 나누는 기준 있죠. 이 나누는 기준은 중재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국 판정이나 외국 판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요 나라, 그러니까 중재지로 결정된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지로 결정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안에서 상사 중재가 일어나요. 그럼 내국 중재 판정이지. 자, 모국지, 중재지가 한국이에요. 중재지가 한국인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외국 중재 판정, 국제 중재 판정인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 자, 국가 법원의 개입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중재지가 결정되면 그 중재지의 중거법이 중재 판정의 뭐 실체적 중거법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 뒤에서 이게 중재 절차 취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겠지만 법원이 이 중재 절차가 뭐 공소양석에 위배되고 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래가지고 취소시키는 그거를 결정하는 그 법원 내 어떤 개입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재지가 기준이 되죠. 중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재지에 따라서 관할 법원, 그 중재지의 관할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의 소를 제기를 하고 그 관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잘 안 일어나겠지만 중재 기관을 어디로 할 건지 내지는 뭐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거나 뭐 하지를 않거나 뭐 합의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중재지가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재지가 기준이 되어서 뭐 외국 중재 판정의 어떤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중재 판정의 어떤 승인과 집행을 요구할 때 뉴욕협약 가입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중재지가 뉴욕협약 회원국이 아니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뉴욕협약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욕협약 가입국의 중재지고 그 나라의 그 중거법에 의해서 뭐 절차적으로 중재가 진행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뉴욕협약에 따라서 그 어떤 승인과 집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재지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니야. 그러면 집행국에 넘어와서 법정지국이나 집행지에 넘어와가지고 저 외국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인정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니까.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재지에서는 심리나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 보통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중재지를 선택하느냐가 이게 제가 아까 말한 홈그라운드 효과인 거죠. 한국 사람 입장이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한국어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지 결정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중재지 선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고 외국 중재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 홈그라운드가 중재지가 됐을 때의 편리성을 가져다 준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재지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요. 깔끔하죠. 당사자 간에 정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나라를 국가에서 이제 중재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국가 아니면 B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 이제 A시인데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뭐 한국 법에 의해서 이거 이제 여기 요 법이 들어가 있죠. 한국 법 under 이 말이죠. 영어 표현으로 under the law of Korea. 이게 이제 기준 한국법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거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나라를 당사자 합의에서 정해서 뭐 중재지를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신청인 국가의 중재. 자,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원고, 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원고, 피고가. 중재는 원고, 피고란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란 말과 피신청이란 말에 앞에 있는 이 피가 그 뭐 블러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당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동, 수동, 피동 이런 표현 쓰잖아요. 능동, 수동, 피동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청 당하는 사람, 신청한 사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청인 국가를 중재로 한다는 건 뭐예요? 중재 신청인의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인의 국가에서 자,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의 나라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 어느 나라에 산다고? Country of Claimant. 클레이먼트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중재로 해결하자. 이런 방식이에요. 만일 그래서 신청인이 한국 기업이다. 지금 요 예시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이제 거래를 했는데 분쟁 해결과 관련된 중재 합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국 기업이 하면 어디서 한다고? KCAB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고 클라이먼트가 중국 기업이다. 그러면 어디서 한다고? 여기 있죠.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 영어로 하면 좀 쉬운데 우리말로 하면 조금 길어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나라를 만약에 요 문장이 없고 요 문장이 final set by arbitration in the control of the claimant 이 말이 없고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할 수도 있고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예요? 중재 합의의 유효성 뭐 그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있죠. 클라이먼트, 그러니까 신청인이 누구냐?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또 변수가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신청인을 해요. 여기서 이 피신청을 받는 중국 사람이 자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그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피신청인 국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있는 예시처럼 뭐 KCAB 할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일본 상사중재협회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협정을
협정을 통해서 중재 합의를 하는 건데,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 협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상사중재협회 간에 73년에 체결한 중재협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한다.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는 이런 중재합의는 잘 본 적이 없지만 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제 문제는 당사자 간에 어떻게든 합의가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이제 이거죠. 합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할지는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중재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중재지가 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이며, 뭐 중재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사실 좀 그래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중재 합의를 할 때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합의 및 중재 절차법에 의해서 중재지 결정 방법이 모두 없는 경우 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정말 국제사법이나 이런 법률을 봐야 돼요. 법률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우선을 하고 아니면 의무이행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통상적인 어떤 국제사법이나 이런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왜 피고의 주소 고소를 우선을 하냐면 보통 그러니까 피고란 말은 이제 피신청인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신청인은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피신청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박이나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방어적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나 피신청인 쪽에다가 이런 어떤 유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주는 경향이 여러 가지 분쟁 해결과 관련된 재판 관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도까지 가버리면 중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사중재 사례를 학습을 하고 있지만, 상사중재 사례를 학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역 분쟁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중재 합의를 해서 제대로 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해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에 가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사인과 사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아니 본안과 관련된 분쟁을 하기 이전에 이 절차나 중거법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벌여야 되는 사안은 피하는 게 맞죠. 피하는 게 맞고, 뭐 그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이런 거죠. 아무것도 합의도 없고, 뭐 중재지도 최소한 어떤 뭐 이런 절차적 법에 의해서 중재 기간이라도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진짜 그런 경우 드뭅니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의 중재 합의에서 중재 기간이 결정되고 중재지가 결정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재지가 그러니까 중거법까지 안 정해도 돼. 왜냐면 중재지하고 중재기간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거법은 결정된다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간만이라도 정해지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중재지를. 그러니까 중재기간, 중재지, 그리고 중거법인데 세 개를 딱 깔끔하게 중재 합의문에다가 딱 결정해가지고 당사자 합의해서 딱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딱 하면 되잖아. 근데 중거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재기간하고 중재지만 이야기 있어. 그럼 뭐 하면 된다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재지의 법률로서 중재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야. 깔끔해. 근데
중재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중재기관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재기관에서 선정하는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정하면 돼.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중재기관도 없고 중재인도 없고 중거법 결정도 안 했고 그럼 뭐 한 거야? 그거 중재 합의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중재 합의를 안 한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머리 아파진다는 거죠. 그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